들어갑니다. 1문단,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읽게 될 글의 화제는 기계학습이고요. 기계학습의 정의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계인 컴퓨터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컴퓨터가 종극적으로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이라는 표현이겠죠.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등의 방법이다. 2문단,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기계학습을 다른 표현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훈련 데이터 집합이란 게 있는데 그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 이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고,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앞뒤 똑같은 말,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출력 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새롭게 다른 값이 입력되면 그거에 합당한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네요.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을 구한다. 즉, 지금 읽고 있는 기계 학습이란 게 특정한 값이 입력되면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합리적인 출력값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이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만한 훌륭한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을 구하는 게 모델링 과정의 일환인 거죠. 문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시작.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실 수 있겠죠? 모델링이란 것 자체가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결과로 어떠한 특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일 텐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실제로 그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 데이터는 서로 값이 다르거나 성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생긴다.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학습에 사용된 입력에 이미 잘못된 출력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학습할 때는 합리적으로 값을 도출해냈는데 그게 실전에 적용되면 처음 보는 입력, 즉 실제 현장에서 입력받은 낯선 데이터에 대해서는 엉뚱한 결과, 합리적이지 못한 출력값을 생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이때 파라미터는 위에 있었던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의 개수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네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실전에서도 잘 활용이 된다라는 맥락이 되네요.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되면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되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결국 정리. 일반적으로는 훈련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지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가 부족해서, 데이터의 양이 부족해서 과소적합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지만, 오히려 너무 과한 양이 학습되어도 과적합되어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두 번째 문제, 과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 과적한 문제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안이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훈련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니까 모델 자체를 단순화시키거나 그 과한 데이터의 일부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3문단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이 3가지는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을 거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방금 읽은 문장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점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으로 구별이 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에 해당하는 출력을 쌍으로 묶어서 훈련 데이터 집합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러한 훈련 데이터 집합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합숙한다. 똑같은 얘기. 이렇게 얻어지는 함수가 곧 모델이 되는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하는 점은 이 문단에서 우리가 이미 읽고 온 거랑 똑같은 거죠.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가정해보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알고리즘이 앞에서 언급됐던 지도학습이 만들어내는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와 같은 뜻이고 결국 지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과 전부 상통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 위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훈련에 사용된 사진, 다른 말로 하면 훈련 데이터였고요. 훈련 데이터와 많이 다른 사진이 새롭게 주어지면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합리적인 출력값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네요. 어떤 경우에?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굉장히 다른 경우에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었던 맥락 계속해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A에 있는 데이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3개를 이용한다면 삼각형 2개와 사각형 1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 A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했을 때 삼각형이 훨씬 더 많으니까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한 후 분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문단 비지도 학습은 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기계학습의 2번째 유형이니까 앞에서 나왔던 지도학습과 계속해서 공통점, 차이점 잡아가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비지도 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읽으시면서 지도학습과의 차이점 뽑아내셨을까요?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부정표현이니까 체크하시면서 동시에 지도학습과 비교.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값이 쌍으로 훈련 데이터로 주어진다라고 정리했었거든요. 그에 비해 비지도학습은 입력값은 주지만 출력값은 주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지도학습과 어떻게 다른지 납득해 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까지 납득했으면 이 부분을 지도학습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적혀 있어도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동어치환 연습하기. 이러한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그렇겠죠?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에는 군집화가 있다.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스스로 묶어서라는 표현 왜 강조했는지 납득해 주세요. 정답에 해당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숨겨진 규칙성을 스스로 찾아서 군집을 형성을 해야 한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석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그럼 결국 대부분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같은 군집에 있는 데이터의 거리가 최소다라는 얘기네요. 데이터 간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군집에 속한다는 말은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 거리가 작을수록 유사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방금 앞에서 읽었던 KNN 분류 알고리즘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들과 성격이 유사하겠지라는 걸 유추하는 게 앞서 나왔던 지도학습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공통점에 해당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이터 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군집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까지 읽으시면 지금부터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는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넘버링하면서 다시 읽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대충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산재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해 볼게요. 편의상 ABC라고 적어는 놨지만 사실은 데이터 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거고, 그 다음 K가 3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임의로 K개 3개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때의 선택은 임의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으면 되는 거고, 대충 A와 E, G 이렇게 3가지 점이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하는 거죠. 남아있는 이 데이터를 위치상,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군집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B와 C는 A에 해당하는 군집에 포함이 될 거고, DFI까지는 E에 해당하는 군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H와 J는 G에 해당하는 군집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다는 말은 즉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각 군집에 있는 점들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는 본인이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훨씬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하게 되는 이러한 5개 내지는 6개의 과정을 거쳐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거고요. 그걸 옆에 그림에 적용시켜보면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새로운 중심으로 정하는 거였죠. 기존의 중심은 A였지만 이제 이 군집에 할당되어 있는 이 세 점의 평균점인 이 정도 위치가 새로운 군집의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 군집의 새로운 중심은 이쯤에,
이 군집의 새로운 균형은 이 즈음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 뒤에 새롭게 할당을 반복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군집과 중심점을 없애고 새롭게 설정된 빨간색 균형점, 빨간색 중심을 기준으로 군집을 새롭게 할당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군집이 형성될 거고요. 그 결과 기존에는 E가 포함된 군집에 있었던 I가 이제 소속이 바뀌어서 G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게 군집의 소속이 변화되는 거고, 같은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더 이상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묶여있는 군집들이 계속해서 같은 군집에 묶여있게 되면 그때 알고리즘이 완료가 되는 시스템이네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문단 강화 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강화 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바람직한 행동 패턴이라는 표현이 결국 누적 보상을 최대화한다라는 뜻이었네요.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배워야 한다. 강화 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야 누적 보상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즉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행동의 순서를 감안해야 한다. 이때 분기점마다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를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추상화해서 그 본질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1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2번, 기계학습은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데이터의 규칙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죠. 3번, 기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기계학습의 종류 중에 정답이 제공되지 않는 비지도 학습이 있었죠.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기계학습의 학습 방법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 그래서 3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였고요. 5번, 기계학습에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처음 보는 입력에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 일반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거였으니까 그 능력이 모자라면 이런 결과, 잘못된 결과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겠죠. 2번 문제, 윗글의 A,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A는 패턴 범주가 두 종류일 때 K값이 홀수여야 데이터의 범주 판단이 용이하겠군. 이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선지를 본 뒤에 이러한 선지가 왜 구성되었을지를 뒤늦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패턴 범주가 두 종류일 때, 아까 A의 사례에 해당하듯이 패턴의 범주가 아까 네모와 세모라는 2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패턴 범주가 2가지 종류일 때 K값이 홀수여야 데이터 범주의 판단이 더 쉽겠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K값이 홀수인 경우에 판단이 쉽다는 말은 당연히 K값이 반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니까. K값이 짝수이면 데이터의 범주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그림이 동그라미 A가 적용되는 사례였고요.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3개라는 홀수를 사용해서
근처에 있는 세모가 더 많으니까 A가 세모구나 하는 걸 파악을 했거든요. 아까 그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 K가 짝수인 경우에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K를 짝수인 2를 대입해서 똑같은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 A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짝수계의 데이터는 세모와 세모니까 A는 결과적으로 세모겠구나 하는 걸 유추해낼 수 있죠. 그럼 사실 이 경우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전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A가 여기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A가 다른 곳에 가면 뭔가 판단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A의 위치를 막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A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A와 가장 가까운 두 개 짝수계의 데이터를 사용해버리면 세모 하나, 네모 하나가 나와서 A가 세모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네모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가 홀수계여야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범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즉, K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주가 같은 개수로 측정이 되어서 범주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K값이 홀수여야 그 범주를 판단하기가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2번, A는 그림에서 K를 5개로 설정할 경우 A를 사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겠군. 마찬가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5개의 도형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5개를 묶는 경우 네모가 3개여서 더 다수가 되니까 이때의 A는 네모에 해당하는구나. 사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3번, B는 최초로 선택된 K값이 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군. 그렇겠죠? 최초로 선택된 K값에 따라서 군집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었으니까 3번은 맞는 말. 4번, B는 처음 선택된 각 군집의 중심 위치가 군집에 할당된 데이터들의 평균점과 일치하면 개별 데이터가 소속되는 군집은 달라지게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임의로 설정한 이후에 그 뒤에 할당된 데이터의 평균점으로 새롭게 중심을 설정하는 거였는데 처음 중심 위치나 새롭게 설정되는 중심의 위치나 똑같다면 소속되는 군집이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요. 4번이 정답. 5번, A와 B 모두 거리가 가까우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군.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하고 우리 중요하게 언급하고 넘어왔어요. 3번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문장의 이유를 고르라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했죠. 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도학습의 경우 입력값과 출력값을 쌍으로 훈련 데이터로 제공하는 학습 패턴이었는데 훈련에 사용되는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훈련에 사용됐던 그 입력값들이 실전에서 입력되는 입력값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걸 감안해서 선지 고르면 1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고르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선지 확인하면 2번, 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 비지도학습이었고요. 3번, 지도학습은 궤적의 분기점마다 경우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지도학습의 훈련 데이터 집합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함정이에요. 훈련 데이터 집합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은 게 지도학습의 일반적인 성격인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 5번, 지도학습은 출력 데이터의 설정보다 입력 데이터의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내용, 우열을 가르는 내용은 전혀 없었으니까 5번도 틀린 선지네요.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다음은 갑국 남자들의 몸무게에 따른 키를 구하기 위해 데이터 집합에 저장된 일부 갑국 남자들의 데이터 기억에서 시옷을 통해 만든 모델들이다. 1차식 모델인 모델 A는 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하고 있다. 밑에 그래프에서 A는 직선으로 가정되어 있고 그리고 출력 데이터인 키는 Y, 입력 데이터인 몸무게는 X로 놓으면 이 모델의 틀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되고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이 모델에서 A와 B로 2개가 된다.
모델 B는 파라미터가 3개인 2차식, 모델 C는 파라미터가 7개인 고차의 다항식으로 검증 결과 모델 C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1번 선지, 모델 A는 일부 훈련 데이터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 데이터 집합에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군. 맞는 말이죠? 실제는 모델 C와 같은 형상을 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델 A는 일부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모델은 당연히 아니고요. 2번, 모델 C는 훈련 데이터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출력은 정확하지만 새로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한 키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군. 마찬가지 지문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훈련 데이터에 대한 출력은 정확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합리적인 결과값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이 이 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죠. 3번, 모델 C는 모델 B와 달리 특정 구간에서 체중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X축에 있는 체중이 증가하는데 키가 감소한다는 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모델 C는 모델 B와는 달리 일부 구간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따라서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 4번 선지, 모델 BC를 통해 고차 다항식을 이용한 모델일수록 모든 구간에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때 말하는 일반화 능력이라는 건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서 오히려 고차 다항식을 이용한 C의 경우에 3번 선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 이게 해설지에 적혀있는 해설이고 지문에 나와 있던 표현을 사용해서 이 선지를 해석해보면 일반화 능력은 지문에 의하면 파라미터 수 대비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훈련 데이터 양은 모두 다 동일한 거죠. 기억부터 시효까지. 7개의 훈련 데이터 양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파라미터 수만 A에서 B에서 C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오히려 고차 다항식을 이용한 모델일수록 파라미터 수 대비 훈련 데이터 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에도 고차 다항식을 이용할수록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훈련 데이터 양이 같다면 오히려 단순 다항식을 이용할수록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진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5번, 모델 A에서 C를 통해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더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는 건 변수가 많다는 얘기고 결국 훨씬 더 고차원의 다항식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여서 그래프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때 단순한 직선이나 단순한 곡선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야 이 모든 수치들을 포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야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할 수 있다.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표현과 다양한 예외 사항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증가하더라라는 이 일반화 능력을 잘 구별을 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